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또 담화문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검토를 비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네, 연이은 김여정 부부장의 고강도 비방전에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킬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이 수위 높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까? 22일에 발표했었고 이틀 만에 담화문을 내놨는데 수위도 상당히 좀 높은 걸로도 보였고 담화문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련의 과정을 좀 지켜보면은 북한이 조금 대외 메시지에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제사회의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북한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북한 지도부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ICBM 테스트를 했는데 유엔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것이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북한이 오판을 해서 오히려 대범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좀 동참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협력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거부를 하면서 아무런 뭐 의장 성명이라든지 결의문도 통과가 되지 않았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북한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유엔 안보리에서는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협조적이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안심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좀 더 자신 있게 이런 공세적인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계속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비판적으로 이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위권 행사를 도발이라고 표현한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도발이라는 표현은 한국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일단 국제사회에서 도발적인 행동이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어떻게 제재할 거냐라고 또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안보리에서 지금 제재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되묻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국제사회에 자신감이 생긴 듯한 모습이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 지난 8월에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거론했던 당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식으로 되게 수위 높은 비판을 했어요. 그때도 저희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어떤 인격에 대한 모독을 주는 듯한 메시지 이런 식으로 수위 높은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기조가 좀 바뀌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대미 기조가 상당히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또 한미일이 프놈펜 선언까지 하면서 그 안에서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EDSG와 같은 확장 억제 협의체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러한 분위기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북한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중국도 우려를 하고 있고 미국도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물러서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이 될 시점이 올 텐데 그러면 누가 먼저 물러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지금 제기가 되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먼저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쨌든 위기를 조금 관리를 하려면은 북한이든 한국이든 어쨌든 유화적인 메시지를 한 번쯤은 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부가 지금 물러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강경한 메시지를 이미 내보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전술적으로 변화를 주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노동신문이든 중앙통신이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 투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이 투쟁은 결국은 현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그 투쟁에 선봉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기미는 없다. 투쟁 의지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이
막말을 하자 이제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그리고 김여정에 대해서 막말을 비판을 했는데 우선 대표로 통일부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금일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해 저급한 막말로 비난하고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으로 초래되었음에도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에 대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체제를 흔들어 보려는 불순한 기도를 강력 규탄하며 이러한 시도에 우리 국민은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 당국에 대한 인식만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막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보신 것처럼 정부 부처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성명은 앞으로도 자주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 이런 성명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저는 조금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위기를 조금 관리하는 데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에 사실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 국면을 형성을 하면서 계속 말싸움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상당히 의도하지 않게 고조됐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좀 위기 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논리들이 지금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행동이 어떤 점이 불법인지 이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이고 명확하게 좀 따지면서 대내외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럼 앞으로 또 무엇을 반박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북한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안보리에서 이중 기준을 적용을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예. 있었어요. 네. 네, 안보리 결의문에 따라서는 사실은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시험은 무조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한 시험을 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도 다 합의를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일치된 의견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무력 시위가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뭐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든 안보리 결의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서 채택이 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이러한 여러 가지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들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해가 된다,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와 같은 라인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의 움직임들이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는 여러 뭐 정치적인 도발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관련해서는 이제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다시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위기에 뭐 계속적으로 뭐 강대강의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사실은 한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한국의 입장을 좀 설명하는 그런 노력들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제공했느냐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강대강으로만 가는 것도 다소 불안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안보리에서 규탄이 될 수밖에 없는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북한이 원인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런 강대강 그리고 강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억제라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상대를 억제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 이 능력을 사용할 의지가 굉장히 결의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강한 메시지를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억제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위기를 네. 잘 관리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메시지가 무리하게 상대를 자극을 해서 오히려 억제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조합을 해서 고민하는 것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담화문은 조금 자세히 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서울이 우리의 관역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전 정권을 언급했다는 것, 형 정부와 뭔가 비교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뭔가 정부에 혼란을 주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관역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에서 관역이라는 표현을 보고 서울은 뭔가 선제 타격할 의지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을 조성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분열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북한의 대남 전략의 전통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좀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전략을 항상 구사를 해왔었고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도발이 조금 집중됐던 시기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조금 불안정했던 시기에 많이 집중이 돼요. 그건 예.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협상 전략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무언의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누가 먼저 물러나야 되냐 이 네.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협상 전략 중에 하나가 자국은 좀 결집을 하면서 내가 뭐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별로 없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한편 상대국은 조금 분열을 시켜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상대방에서 먼저 논의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협상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에서는 빨리 안정을 해야 된다라는 측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측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협상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아마 북한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네. 서울 관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핵 보유 법령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네. 2013년과 조금 달랐던 점이 이제 작전 계획을 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작전 계획이라는 것은 타격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타격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전력을 운영을 할지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반도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어떠한 무기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 계획까지 만들었었다라는 것은 일단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전 계획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는 그럼 관역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는 예.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제 작전 계획을 마련을 해왔고 그리고 네. 전술핵 무기도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고 있는 단거리 투발 수단도 사실은 레인지를 봤을 때 한반도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전부터 어쨌든 한반도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관역이라는 것이 이전부터 분명히 이제 잠재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것이고요. 과연 그러면 이것을 과연 쓸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가장 관심이신 거잖아요. 예. 이 핵 보유 법령을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핵과 재래식 공격이 임박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임박할 때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그런 예. 판단인 거거든요. 무엇이 과연 임박을 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북한이 자신들이 약간 주도권을 가지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하면서 불확실성 확실하게 높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는 결국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억제력을 신뢰성 있게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핵을 쓴다라고 할 때 이 한반도에서 핵을 쓴다라고 할 때는 전면전을 결심을 해야지 핵을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핵을 탑재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북한은 적어도 쉽게 전면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정교하고 저위력의 전술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많은 사상자가 날 것이고 쉽게 미국의 여러 전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원이 될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원치 않은 그런 위기 구조와 전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겁니다. 이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겠죠. 네.
네, 근데 지금 북한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봐 우려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위기 관리가 중요하다. 근데 담화문에서도 보면 투쟁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22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언이 거세지는 수위를 봤을 때 진짜로 북한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우발적인 행동을 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다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정말 무력 사용을 해가지고 도발을 한다. 네. 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리트머스 테스트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위기 관리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요. 단지 레토릭을 좀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쪽에 머물러 있을 것인데 이 무력 충돌을 만약 DMZ라든지 NLL이라든지 그쪽에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국과 맺었던 9.19 합의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외교적으로 상당히 수세에 몰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합의가 일단 종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국제사회는 이제는 그런 어떤 안전 장치가 없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네. 가능한 모든 대안들이 그럼 소진됐네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비군사적인 그런 옵션보다는 보다 군사적인 옵션들을 국제사회가 더욱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그러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리스크를 감수를 할 의지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최근에 우리가 군사 도발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2016년 이후로는 이런 재래식 무력 충돌은 상당히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사일과 핵에 관련한 여러 가지 도발들에 집중이 됐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연장이 될지도 한번 좀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재래식 충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확전을 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또 위협을 하고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뭘지를 좀 네. 예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 한미연합훈련에서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북한 쪽에서 담화문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북한이 아무래도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금 독자 제재 그리고 암호화폐 제재에 대해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은 북한 쪽에서는 앞으로도 민감하게 계속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암호화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이버 분야의 제재가 사실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한의 요즘 뭐 암호화폐 채굴이라든지 탈취라든지 그리고 뭐 돈 세탁 이런 것들이 예. 사실은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사이버 분야에 있어서 제재는 사실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이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떠한 공세적인 뭐 대응을 할 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사이버와 관련한 제재를 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새로운 독자적인 제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유엔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각 회원국에게 요청한 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해외 주재하고 있는 북한 IT 종사자들을 자국에서 일단 추방을 해야 되고 어떠한 IT 분야의 여러 가지 협력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협력을 하고 있는 합작 기업들을 전부 다 폐쇄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관련한 뭐 금융 자산 이런 것들을 동결을 시키면서 금융 서비스를 차단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의 결의에 사실은 다 부합을 하는 내용이고 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이버 활동 관련자들을 제재하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방국들한테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줄 것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뭔가 새롭게 독자적인 제재를 뭐 구상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에 같이 협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에 보면 3일에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비난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그리고 나서 17일에 최선희 외무상이 성명 내고 그리고 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까지 쐈단 말이죠.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2개나 담화문을 냈으니까 앞으로 그럼 어떠한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게 뭔가 패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 도발이 핵실험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선 나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글쎄요. 핵실험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쨌든 디펜스를 해주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미사일은 다른 국가들도 다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핵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NPT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중러예요. 그럼 중러가 적어도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핵 문제를 대응을 하는 것과 미사일을 대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측면이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쩌면은 안보리에서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재 수위를 좀 막아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계속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레버리지가 계속 작동을 한다라는 것은 에스컬레이션을 어쨌든 통제를 하고 어느 정도 모종의 레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북한이 쉽게 건너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북중 간의 어떠한 이런 관계에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보면서 좀 아무래도 협력적인 그런 메시지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비난문 나오고 도발하고 비난문 나오고 도발하고 이런 패턴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이 성명 이후에 그래도 다 핵실험은 아니더라도 다른 도발 정도는 충분히 좀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까? 글쎄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기 관리를 하려는 이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데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토릭을 그렇게 혼자서 나와서 내비치는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리더십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이후에 리더십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됐고 이제는 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전술적으로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발언을 할 때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협조를 하지 않는 측면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미 간의 그런 대화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면 앞으로 좋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북한이 상당히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밸런싱, 이제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의 가치가 높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군사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사실 중국과 러시아에도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러시아와 중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북한 문제를 사실은 훈련과 연계를 계속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북한 문제가 해결을 하려면 훈련도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국가가 어느 정도 공동 이익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네. 결국에는 유사 입장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이제 다자적인 협력들을 새롭게 고안을 이제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이버 같은 경우는 사이버 훈련을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법 한적과 같은 모니터링 이런 것을 하면서 PSI와 같은 뭐 확산 방지 구상 여기에 다자 이제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